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19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19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디밴드 전산실의 청개구리의 한치라고 하고요. 예, 야부입니다. 예, 저는 동화 쓴 232입니다. 네, 저희 팟캐스트 녹음 전에 요번 회차가 몇 경인가에 대한 논쟁이 잠깐 있었어요. 네. 19경이죠. 19경이었죠. 네. 저희가 제가 18경이랑 헷갈렸어요. 네. 헷갈릴 정도로 지금 이제 회차가 어느 정도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치. 다음이면 벌써 20회차인데. 저희 사실 중간에 외경들도 몇 개 했었고 실제로는 네. 20 몇 개 정도 했죠. 네. 방송 녹음을. 네. 10번째 올렸을 때 이제 기념한다고 이렇게 북적북적 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네, 뭐 여러 대원님들의 공으로 무사히 20경.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희가 뭐 대단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쵸. 그 네. 댓글로 이제 무협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이 뭔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즉각 다 반영을 하잖아요. 네. 오늘 방송이 그 바로 그 반영의 방송이다. 빠른 피드백의 그렇죠. 방송. 그저껜가 보낸 댓글에 저희가 바로 반응해서 어제 오늘 벼락치기로 준비해서 그 괴팍한 사랑 얘기를 네. 저희가 오늘 준비했죠.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오늘 네. 첫 시간으로 근데 준비한 이제 건, 그 거기 댓글에서 요청하신 주제들은 네. 사실 좀 금방 준비해서 다루기에는 저희가 역부족이야. 너무 역부족이야. 중요하고 큰 주제. 예. 거대하죠. 이막수 같은 경우는 사실 다루려면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신조협녀에서 가장 기이하고 되게 독특한 매력적인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이막수고,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강미님이 뭐 여러 분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또 그 저희 그 사조 삼부곡의 등장인물들이 아니에요. 그쵸. 뭐 이게 철룡팔부나 뭐 이런 데 등장하는 분들까지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가게 되면 이제 저희도 물론 다루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나 나중에 네. 이제 철룡팔부나 소호가호는 저도 꼭 다루고 싶은데 그거는 사조삼부곡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시점에 다음 시즌에 확장하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소용료랑 양과도 아직 못 다뤘기 그러니까 때문에. 소용료와 양과의 사랑은 괴팍한 사랑이 아니라 완전히 절절한 네.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금기를 뛰어넘는 예, 우리가 그러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신조협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정이잖아요. 네. 초코파이 네. 정. 그렇기 때문에 그 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려면 그 어떤 가장 메인이 되는 소용료와 양과의 사랑 이전에 네. 그 댓글에서 이제 의견 주신 것처럼 좀 소소하지만 매우 기묘한 네. 다양한 결을 갖춘 사랑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모아서 그쵸. 다뤄보는 것도 좋겠다. 사랑이라고 해서 뭐 아름답고 이런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 같은 사랑도 있고. 네. 그리고 막 되게 이해할 수 없는 네. 되게 불가해한 사랑의 감정들도 있고요. 네. 저희도 뭐 사실 10대가 아니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경험이 얼마 각자 차이가 조금씩 있겠지만 그래서 경험이 있을 테니까 그런 우리가 실제 경험했던 실감을 바탕으로 여기 등장 인물들의 좀 기이하고 괴팍한 그 네.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데 이제 비가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슬프게 운치가 있네. 네. 어? 운치 있게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아마 빗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좀 한풀 꺾여서 다행인 그렇죠. 것 같아요. 네네. 예, 오늘이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일요일 저녁이죠. 네. 예, 지금 어제부터 비가 내렸고 글쎄요. 아마 이번 주말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네. 뭐가 떨어졌네. 떨어지는 소리도 되게 리얼하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건 뭐 자르지 마 귀찮은데. 네. 그렇지 뭐. 청취자분들 숫자가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죠. 되게 이런 거 아니, 있는데. 뭐 떨어질 만한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주백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 네. 오늘은 그 주백통과 연결된 음. 그 기이한 사랑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주백통의 러버. 러버. 유일한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 아주 매력적인 인물들이 넘치기 때문에 주백통의 연인까지 저희가 머릿속에 담아 놓으신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금 영고라는 이름은 영고. 영고. 들으시면
다들 기억을 하실 것 맞아요. 같은데 네. 그치. 네, 신산자라고도 불리죠. 신산자 연고. 네. 이 신산자 연고가 사실 저희가 한 몇 회선가 다뤘던 네. 그 황용과 이렇게 관련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사실 황용의 인문 소양에 대해서 알파고 황용의 인문 소양에 대해서 저희가 예전에 다뤘잖아요. 네. 그때 주역이니 뭐 무슨 팔괘지술이니 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동아시아 고전 텍스트를 이용한 이런 무협의 장르적인 재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황용의 인문 소양을 제가 두루 다 뽑아서 다루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빠뜨렸어요. 시간 문제로. 뭐죠? 그게 신산자와 연결된 에피소드입니다. 바로 황용이 신산자를 만나가지고 뭔가 신산자가 사실 수학의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산수의 신이지 정확히는 계산할 산자 수학을 의미하는 거죠. 신은 수학의 신할 때 신이고 네. 저희가 요즘에도 인터넷에서도 뭔가 누군가 잘하면 갓이라고 붙이잖아요. 앞에 네. 접두사를. 네. 갓 옛날에도 이제 갓으로 붙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수학의 신인 그 신산자 연고를 황용이 만나서 벌어지는 아주 중요하고 재미난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네. 그 부분을 저희가 이렇게 빠뜨리고 건너뛰었습니다. 그때 왜 재밌냐면 신산자가 자기를 소개하려다가 황용에게 네. 근데 황용이 자기보다 수학 솜씨가 훨씬 뛰어나거든요. 아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예. 아무래도 황용은 아버지에게 안 배운 게 없기 때문에 황역사에게 배웠으니까. 그리고 이 상경을 그 신산자가 공부하는 이유도 네. 나중에 밝혀지지만 도화도에 침입하기 위해서거든요. 아. 자기의 연인인 주백통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랬었군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이런 수학 능력을 혼자 계속 연습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수학 능력을 당연히 황용이 훨씬 더 꿰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황용 앞에서 이렇게 좀 쪽팔린 거지.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신 점점점점으로 소개해요. 신이라고 신산자라는 게 원래 이름을 자칭이었던 거죠. 자칭. 그렇지. 신이라고 말하기가 좀 민망했던 거지. 말하다 말끝을 흐렸구나. 어떤 이런 신의 반열에 이른 솜씨라고 얘기하기에는 자기보다 한참 어린 꼬맹이 여자애가 10대 중반 여자애가 자기보다 훨씬 해박하니까 네. 그때 이제 신산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산경, 수학의 경전이라고 하거든요. 네. 산수의 계산의 경전. 그 상경이라는 텍스트가 등장하고 그리고 상경과 관련해서 뭐 천원 사원지술 이게 복희의 팔괘지술과 이제 마찬가지로 좀 도화도를 이렇게 도화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네네. 거기에 길을 찾기 위한 어떤 수학적인 방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희가 일전에 도화도 편에서 짧게 다뤘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이해 못해서 저 약간 졸렸었거든요. 그 정도로 어려운. 그래서 이 천원사원지술도 사실 그때 다루려고 하다가 이 복희 팔괘지술도 어려워서 이 부분은 그냥 그것까지. 건너뛴 이유도 있어요. 네. 어쨌거나 그때 등장한 인물이 신산자 연고예요. 어떻게 이제 저희가 어쩌지 해서 메인으로 오늘은 모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막연한 관념으로 동양의 수학에 대해서는 좀 무지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동양의 수학이 발전을 했나? 이런 생각도 동양의 들고. 수학도 대단합니다. 그 산경이라는 게 있는 거 보니까 그치. 체계가 잡혀 있었나 봐요. 체계가 잡혀 네. 있고 저도 뭐 이렇게 인문대 출신이라서 사실 이제 한문학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수학 관련한 중세 동아시아의 이런 상경이나 이런 관련한 수학 텍스트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잘 모르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웬만한 이런 미분 적분 정도 빼고는 그래요? 웬만한 이런 수학적인 이런 수준에는 매우 근대적인 서양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도달했다라고 네.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긴 뭐 성 같은 거 짓고 막 그런 걸 그런 것도 다 하면은, 수학은 네, 수학이. 능력이 필요하겠죠. 네. 어쨌거나 네. 뭐 얘기하면 할수록 여기 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 이렇게 네. 넘어가고 우리는 있었다. 수학보다 사랑에 다시 대해서 사랑에 할 대해서. 말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네네. 수학이 더 어려워. 나는 사랑보다 이것저것. 네. 할 말들은 있잖아. 수학에 대해서 얘기하기에는 좀 버거운데. 네. 아무튼. 다시 사랑으로 돌아가죠. 네네. 그래서 주백통이랑 연고랑 주백통과 연고의 첫 만남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려면 네. 사실 이 소설 안에서는 이게 서사적인 순서가 시간 순으로 전개된 게 아니라 당연히 황용이 곽정과 함께 네. 1등 대사를 만났을 때
그때 1등 대사가 이제 회고하면서 그 주백통 그리고 영고와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네. 서술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이 처음 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영고가 일단 외모가 어떠한지 성격이 어떠한지 이런 것부터 좀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영고 맞아요. 이미지를 아직 못 그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영고 첫 등장 때 보면 약간 괴팍한 할머니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등장하잖아요. 이렇게 백발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영고의 이런 외모. 떠올리게 하는. 그렇지. 그 양우생의 그 백발마녀전. 그것도 저희가 조금 이따 같이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외모 머리는 백발인데 그리고 이마도 온통 주름이에요. 근데 뺨이나 얼굴 전체적으로는 주름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되게 기이한 외모죠. 네. 그래서 위로는 할머니 같고 눈 아래로는 처녀 같은 뭐 이런 기묘한 외모를 갖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어서 성격이 매우 괴팍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황룡과 곽정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다정하게 보일 때는 매우 극심한 질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좀 이렇게 안 좋거나 막 누구 하나가 죽은 줄 잘못 알고 막 슬퍼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면 막 무지 기뻐하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꼬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백통이랑 연령이 좀 비슷한 주백통보다 좀 어리죠. 좀 어린. 그리고 주백통을 처음 만났을 때 10대 아마 중후반 뭐 이랬을 테니까 주백통은 이제 왕중양이 사제로 그 대리국을 방문했다가 그 영고를 만난 거고 네. 그래서 주백통이 아무래도 나이가 좀 더 있죠. 네. 예. 어쨌거나 성격이 꼬였어요.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막 누가 이렇게 즐거워하면 막 이렇게 빈정상하고 맞아요. 기분 안 좋고 고지고대로 못 받아들이고 누가 막 이렇게 슬퍼하거나 막 이렇게 뭔가 인생이 좀 망한 것 같으면 속으로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이제 이 인지상정이긴 하지만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그래도 그게 건강한 마음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정도의 차이가 있죠. 정도의 그렇지. 차이가. 근데 이 사람은 극단적으로 그렇게 꼬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일반 독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지점이 감정이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오히려 막 이렇게 막 인품이 완벽하고 성인군자 같은 등장인물이 등장하면 사실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런 우리랑 비슷한 되게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좀 인간 세속적인 형태는, 이런 그 감정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네. 우리가 이 영고의 캐릭터를 괴팍하고 성격이 꼬였다라고 비판을 하면서도 사실 그 모습이 나 자신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거죠. 공감이 될 때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어떤 성격, 왜 그런 괴팍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지 네. 그거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왜 그런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런 꼬인 성격. 예, 일단 황룡에게 1등 대사가 관련한 여러 가지 그 옛날에 이런 사연들을 설명하는 대목이 나와요. 네. 그때 이제 1등 대사가 말하는 장면부터가 좀 의미심장한데 1등 대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인과에 대해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후에 각각의 친구나 제자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복수를 하느라 끝없는 풍파를 일으킬 것이니 내가 자세히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이 대사부터가 좀 꽂혔어요. 왜냐하면 무협소설이 그 무협소설답게 만드는 그 서사적인 네. 그 동인이 보통은 수많은 오해와 그 오해가 제대로 아무도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그 오해인 것을 제대로 밝히지 않으니까 네. 계속 서로 의심하고 뭔가 오해하고 그게 얽히고 설켜서 항상 그게 꼬인 게 안 풀리는 이야기가 지경까지. 거의 그렇죠. 그러다 클라이막스에 겨우 풀리잖아요. 항상 그런 식으로 서사가 흘러가잖아요. 근데 1등 대사는 자기 평생 그런 일들을 하도 많이 강호해서 봤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오해와 오해로 인한 어떤 인과적 사건 사고들이 생기지 않도록 황룡과 곽정 만난 김에 그리고 자기 제자들도 그 사연을 다 모르거든요. 네. 그 제자들 무슨 그 뭐야 조경도. 네. 그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낱낱이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럼으로써 이거와 관련된 이제 어떤 이런 오해는 더 이상 뭔가 불거지지 않도록 좀 다른 얘기지만 대리단 씨들이 항상 문제였던 것 같아요. 촬영 8부 때부터. 그러니까 네.
여기 대리국이 사실 되게 신기한 게 이 단황야의 1등 대사입을 통해서 이렇게 서술되는 방식이 네. 이래요. 자기 위로 황제들의 상당수가 다 출가해서 중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전통이라고 그렇지, 했죠. 전통 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박정희나 황룡 입장에서는 어떻게 더 단황야 한 명만 1등 대사가 된 줄 알았는데 출가한 줄 알았는데 위로 줄줄이 다 출가했단 말이야. 예. 어떻게 저 집안은 중이 황제보다 더 좋단 말이냐 라면서 의심을 해요. 좀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 입장에서도 제대로 다 스님이 된다는 게. 근데 여기서 사실 저는 그 누가 떠올랐냐면 홍칠공이 떠올랐어요. 홍칠공도 사실 무슨 국가의 어떤 벼슬을 하는 관리나 어떤 이런 무슨 돈을 많이 모은 어떤 부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냉소적이고 그거보다 거지 생활이 더 좋다. 거지 생활이 더 자유롭게 뭔가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걸 다 한다 그러면서 어떤 이런 권력, 황제의 권력조차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좀 비슷하면서 다르잖아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예, 1등 단황야가 그 1등 대사가 되고 그리고 많은 이런 선조들이 출가를 한 이유는 그 아래에도 서술되지만 자기들이 막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막 먹고 길쌈도 하지 않으면서 입고 외출할 때는 가마에 이렇게 실려서 가고 들어와서는 다 아주 화려한 궁실이니 이게 다 백성들의 피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무의도식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반성 자체 네. 그것 때문에 출가하는 거거든요. 신기한 가문이네. 근데 제 생각에는 약간 이게 대리국이 재정일치 사회였다는 걸 보여주지 않나. 네. 근데 사실은 대리국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리국에 대해서는 따로 또 나중에 그리고 또 꼭지를 해서 실존한 나라였기 네. 때문에 다뤄보면 근데 실제로 좋을 것 같아요. 그 출가한 이런 황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대리국도. 그리고 어쨌거나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렇게 불가적인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서 뭔가 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출가한 것도 아니야. 다 결혼했고 다 후궁들 들여가지고 막 애 여럿 낳고서 다 해놓고 그리고서 장남에게 황위를 물려주고 이제 출가하는 이런 식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좀 윤색해서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네. 아무튼 그 1등 대사의 입에서 이제 그 모든 그치. 사연이 그러니까 나오는 홍칠공은 아까 한치 얘기한 것처럼 달라요. 홍칠공은 좀 아나키적인 어떤 무정부주의적인 방식으로 어떤 이런 국가 황제 권력을 우습게 봤다면 이 1등 대사 같은 경우는 좀 불가적인 이런 어떤 마음 상태에서 이 자기 성찰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제 어떤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거나 그때 이제 화산농검 이후에 네. 그 왕중향이 그 자기 사제인 주백통을 데리고 대리국으로 와요. 네. 그래서 서로 무공을 바꿔 배우고 그 와중에 주백통이 심심하니까 그 궁녀 하나를 이제 건드리면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죠. 근데 문제는 그 궁녀가 단황야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궁녀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이 단황야와 그리고 주백통 영고 사이가 삼각관계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삼각관계는 주백통이 뭔가 영고와의 관계가 시작되면서부터 단황야도 영고에 대한 마음이 생긴 거지. 네. 왜냐하면 단황야는 후궁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기 소설에도 서술된 것처럼 수많은 후궁들 중에 그냥 똘똘한 어떤 이런 그 한 명. 후궁, 똘똘한 한 명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뭐 같이 막 이렇게 몸을 섞고 막 그런 네. 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특별히 아끼는 후궁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백통과의 어떤 이런 사건 사고 이후에 이제 그 급관심. 그러니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쵸. 일종의 일종의 그게 이제 욕망이라는 것이 양자 두 명 사이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삼각구도 안에서 욕망이라는 게 발현된다는 근데 얘기거든요. 항상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거면 욕망하지 않는데 뭔가 가질 수 없을 거라는 위기가 찾아오니까 더 관심 생기는 그리고 거 내 상대 그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이렇게 별로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던 사람을 친구가 있는데 내 친한 친구가 그 여자애를 좋아하는 네. 순간 왠지 신경 그 쓰이고. 여자가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이게 이제 욕망의 삼각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단황야도 사실 지금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영고의 원래 이름이 귀비
네. 성이 유씨였어요. 네. 그래서 유귀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유귀비를 처음부터 열렬히 사랑했는데 주백통이 뺏은 것이 아니라 네. 주백통과 유귀비가 서로 이렇게 뭔가 몸을 섞은 이후에 유귀비가 임신하면서 그때부터 유귀비에 대한 어떤 마음이 뭔가 이렇게 동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게 이제 소설 안에 은근하게 서술이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재미난 거는 이 단황야가 이미 1등 대사가 되기 이전부터도 좀 윤리적인 어떤 이런 마음 상태를 어느 정도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화근이 벌어진 건 사실 주백통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나 때문이었다. 때문이었죠. 예. 이 얘기가 난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대리국은 소국이니 어찌 중화의 그 천자처럼 후궁이 3,000명이 될 수 있겠냐마는 그러나 후비나 궁녀의 숫자가 적지 않았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게 바로 화근이고 죄의 씨앗이라고 자기 반성을 해요. 후궁이 그렇게 많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야. 나는 또 게다가 단황야는 황제 때도 무예를 엄청 좋아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자들 옆에 잘 가지도 않고 황후까지도 뭐 별로 만나지도 않았으니 후궁이나 궁녀들이야 뭐 무슨 더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있겠었느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궁들이 심심하니까 할 일 없고 그러다가 이제 황제 총애를 받으려면 아무래도 황제가 무예를 좋아하니까 같이 옆에서 무예 덩달아 좀. 무예도 좀 가르쳐달라 그러고 막 그런 와중에 유귀비가 워낙 똘똘하니까 단황야의 무공을 이렇게 많이 흡수를 한 거죠. 그러다가 주백통을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주백통 알다시피 동심의 무공덕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그 유귀비가 이렇게 무공 훈련을 하는 거를 보고서 막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같이 놀려고 점혈법으로 몸을 이렇게 마비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유귀비 지금 같으면 되게 성추행. 일종의 성추행이지. 네. 그것도 그냥 성추행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약을 타서 뭔가 먹인 거지. 요즘 같으면은 네. 일종의 이렇게 몸을 못 움직이게 한 거니까. 네. 근데 물론 그때 바로 이렇게 몸을 섞고 잠을 자지는 않아요. 네. 그 이후에 유귀비가 그 점혈법을 계속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주백통이 뭐 당연히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사실 1등 대사의 입을 통해서도 서술되지만 남녀 사이에 점혈법을 가르쳐 주는 거는 사실 금기라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게 몸을 서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만져줘야 되기 때문에 성인 남녀 사이에 혹은 여자 사부와 남자 제자, 남자 사부와 여자 제자 사이에는 점혈법을 서로 전수하거나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태양인 이재마라는 드라마 혹시 네. 기억하시는지요? 이재마 그 최수정이죠. 최수정이 여자의 몸에 어떤 혈을 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막 근데 여자의 몸을 볼 수는 없으니까는 막 고민을 하는데 이제 여주인공이 몸을 보여주고 이제 에로틱한 상황으로 발전하는 그 씬이 있거든요. 마치 그 씬이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나는 가르치고 하나는 배우게 되다 보는데 그때 주백통도 젊은 사람이었고 유귀비는 완전 10대 중후반에 네. 가장 뭔가 왕성한 둘 다 가장 왕성한 나이예요. 한 명은 한 혈기 중학생 왕성한. 수준, 한 명은 이제 한 20대 뭐 초중반. 제일 뜨거울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점혈법을 배우고 가르쳐 주려면 계속 살갗을 맞대고 이렇게 스킨십이 계속 오고 가다 보니까 그러다가 그만 정이 통해버린 거예요. 사실 제 아는 형 중에도 막 회사 다니면서 그 살사 막 이런 거 배우러 다니다가 거기서 만난 헬스 동아리. 사람이랑 결혼하고 제 그랬어요. 주변에도 있어요. 아무래도 네. 몸에 스킨십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게 감정적으로 아무래도 그게 전이가 되거든요. 그쵸. 육체적인 게 감정으로 바로 영향을 미쳐요. 반대로 또 몸이 떨어지면은 감정이 그치, 약해지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인지상정이에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자유연애의 시장에서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그쵸. 없는 네. 일일 텐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일단 이 유귀비는 그 싱글이 아니야. 아, 1처 다부제 사회에서의 후궁, 귀비라고요. 심지어 황제. 그것도 황제 귀비. 그리고 주백통도 또 문제인 게 주백통도 그냥
그냥 이렇게 몸을 섞고 연애 한번 원나잇을 했지만 결혼을 그냥 그 여자애랑 결혼을 했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길 거거든요. 결혼하- 실제 단왕야도 네. 결혼 시켜주려 그래요. 왕중양도 그렇고. 네. 근데 주백통은 또 이런 일처일부에 입각한 어떤 이런 가족 어떤 이런 제도에 또 지난 이렇게 들어오는 경제에- 인물이 아니에요. 지난 경제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여자는 무공수련에 방해만 된다. 그렇지. 이런 사회가 한 번 네. 마음이 동해서 몸이 동해서 동침을 하기는 했지만 이 여자랑 평생 살 생각도 없어. 결혼할 생각도 없어요. 어린이였네 그런 쪽에서도. 완전 어린이지. 네. 그러니까 유기비는 어떤 이런 1차 다부제 사회의 어떤 후궁이고, 그리고 주백통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사회적 그걸 간섭에 거부하는 사람. 들어올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비극이 이렇게 도화리 틀고 있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주백통은 죽어도 이 여자를 아내로 맞지 않겠다라고 막 날날 길길이 날뛰고 고집을 부리고. 아, 근데 이제 기묘한 건 뭐냐? 유기비 입장에서는 사실 주백통이 막 이렇게 단황야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네. 왕중양이나 주변에 막 아주 멋지고 잘생기고 대단한 능력과 인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게. 근데 주백통에게 반한 거야. 꽂혔죠. 왜 그랬을까 몰라. 그러니까 이건 이 여성분께 오히려 묻고 싶다. 어떻게 주백통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꽂혔을까? 근데 주변에서 왕왕 보거든요. 응? 저런 분이 왜 이런 분을 만나지? 이런 남자를 좋아하지?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뭔가 굉장히 남들이 봤을 때는 다들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호의를 그게 품죠? 요새 말로 식이라고 하는데 각자 자기의 먹을 식자죠. 그러니까 취향이 되는 게 참 다 달라서 그 네. 사람한테는 좋은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여자는 되게 절세 미인에 그리고 되게 똑똑해요. 그리고 뭐 후궁이니 이런 거를 다 건너뛰고 되게 똑똑하고 아주 뛰어난 외모와 재능을 갖춘 여자야. 네. 근데 주백통은 뭐 생각도 짧고 이 여자는 생각도 깊은 사람이거든요. 네. 이 주백통은 생각도 없고 무공만 좋아하고 뭐 외모가 출중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근데 이렇게 확 반한 거예요. 그냥 그 단순 솔직한 어린애 같은 거에 끌렸나? 뭐 그런 걸 그럴 수도 있지. 자기 그 단황야는 아무래도 황제이고 이렇게 뭔가 자기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어떤 갑을 관계 아니겠어요?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남성상 이런 거 그치. 아닐까요? 주백통은 그 단황야랑 비교하면 뭔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입장에선 편한 존재일 수 네. 있는 거죠. 자기보다 권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자기를 막 이리저리 뭐라 하기 싫은 거 시키는 사람도 아니고. 네. 그리고 되게 감정 표현도 되게 솔직하게 잘했을 것 같아요. 그 뒷일 생각 안 하고 주백통 같은 거니까 그치. 좋다 뭐 이러면서. 그렇지. 반면에 그 단황야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자기가 호의로 유기비를 주백통에게 시집 보낼 생각까지 해. 네. 그러면서 무슨 얘기까지 하냐? 자고로 형제는 수족과 같고 처자는 의복과 같다고 하였으니 어찌 여자 하나를 가지고 무슨 큰일이라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소리까지 했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이렇게 남성 사회에서 호기를 부리는 거지. 응? 남성 중심적인 어떤 이런 일종의 여자를 어떤 도구로 네. 어떤 사물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의복 같은 존재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게 소설 안에서도 재밌게 묘사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황룡이 우리의 알파걸 황룡이 아니 여자를 그렇게 깔보시다니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라고 외쳐요. 그러니까 황룡은 딱 이것만 봐도 이게 현대적인 여성상이야. 네. 주변의 남성들이나 뭐 대부분의 여성들은 좀 고아한 옛날 올드한 중세적인 어떤 가부장제 사회 일반적인 여성상 남성상이라면 황룡은 확실히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좀 선진적이다. 그러니까 막 주변의 제자들이 농부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황제한테 막 이런 소리를 하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또 이게 권위적인 위계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창견 좀 그만 집어치우라고 입 닥치라고 황룡한테 소리 지니까 황룡이 또 가만히 그냥 듣고 있겠습니까? 응? 틀린 말이면 반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요즘 많은 여성들에게 볼 수 있는
어떤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뭐 그럼 사실 황용이 좀 이렇게 김용 선생이 묘사한 황용의 캐릭터가 물론 20세기 중반 뭐 이때쯤에 쓰여진 소설임에도 네. 이미 좀 선진적인 이런 현대적인 여성상을 이렇게 선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여주는, 네. 어쨌거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백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혼주의자고 비혼주의자. 그리고 일종의 자유 섹스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아무 생각 하지만 없어. 책임은 지지 않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 무공 생각만 하는 사람. 그치.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전혀 또 성적인 것을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사실 그것 때문에 몸이 화약사의 그런 피리 소리에 막 그렇지. 몸이 동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욕망을 또 이렇게 막 금지하고 무공에만 전념하는 그런 캐릭터도 아니에요. 그 남녀간의 즐거움을 알고 있다고 그 그치. 묘사가 되잖아요. 그렇지. 어쨌거나 이런 얘기들이 쭉 오고 하면서 여기서 중요한 어떤 그 손수건 혹시 기억나세요? 비단으로 만든 손수건. 네. 마지막에 이거는 사실 유기비가 어떤 연심을 담아서 네. 정표로 준 손수건입니다. 주백통에게. 네, 그렇죠. 근데 주백통이 도저히 자기는 유기비랑 결혼할 수 없다 하면서 떼쓰면서 애처럼 도망치니까 도망치면서 그 손수건을 유기비에게 다시 돌려줘요. 나는 너의 마음을 받을 수 없다. 난 너랑 결혼할 생각 없다. 거의 뭐 이렇게 결연하게가 아니라 거의 중딩 수준으로. 그러니까 나쁜 놈. 당연히 이제 이 단왕야 입장에서는 그 손수건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게 뭔가 하고서 손수건을 딱 주워서 들고 보니 거기에 원앙새가 물놀이를 즐기는 그림이 수놓아져 있대요.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정표로 준 물건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시까지 적혀 있습니다. 시. 그래서 이게 시가 사장기 원앙 직취 욕상비라는 이런 시가 적혀져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 시가 그래서 저도 소설 읽을 때는 이렇게 옛날에 읽을 때는 뭐 이렇게 번역이 안 돼 있어. 일단 지나가죠. 소설에. 네. 소설에 번역이 안 돼 있어서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김영사판을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번역이 김영사판에는 김영사판에도 번역이 안 돼 있어. 게다가 고려원판에는 딱 이게 전체 하나 둘 셋 넷 5구절짜리 시거든요. 근데 맨 첫 번째 구절만 인용돼 있어요. 근데 김용 선생이 쓴 이제 중국어 원본에서는 이 5구절이 다 있거든요. 근데 고려원판에서는 이게 번역을 하기 귀찮은 거는 당연하고 네. 그것도 다 이렇게 전문을 써놓은 것도 원문 아니고. 한자로 네. 옮기기도 귀찮았던 거야. 그래서 딱 첫 구절만 이렇게 고려원판에는 있고 왜 그럴? 김영사판에서는 네. 그 전체 5구절을 다 인용하기는 해요. 네. 근데 그러나 번역은 안 하고. 했다. 그래서 고려원 옛날에 잘 나갔는데 왜 그걸 안 해놨을까요? 아무래도 이건 뭐 누가 확인을 하고 사실 누가 한자 한시에 관심이 있겠어요. 그냥 그렇죠. 분위기만 이렇게 주고 넘어가는 항룡 거지. 18장에나 관심이 있죠. 그때 뭐 항룡도 뭐 강룡이라고 써놓던 시절인데. 그렇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을 제가 좀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제가 네. 번역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같이 소개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원앙새 할 때 원앙입니다. 네. 원앙 직취 욕상비 가련 미로 두 선백 효한 심처 춘파 벽초 상대 욕홍의 이거를 번역을 하면 향냄새가 많이 나는 것 제 사진에는 것 같은데 지금. 원앙새 문양이 네. 새긴 그 비단에 짜서 비단을 짜서 쌍으로 날게 했던 이거 손수건에 그려진 그림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가련하구나 늙기도 전에 머리가 먼저 하얗게 새었으니 이거는 복선이죠. 그렇죠. 그러게. 싸늘한 새벽 깊은 곳에 봄물결에 풀 푸르르니 서로 화답하며 붉은 옷 씻어내는구나 라는 구절입니다. 이거 마치 저희 배웠던 황조가 같은 그런 음. 느낌이네요.
황조가랑 비슷하죠. 뭐 펄펄 나는 꾀꼬리는 암수서로 정다운데. 근데 암수서로 정다운데 나는 외로운 거야. 봄에 막 남자들 같이 팥장 끼고 다니면 나는 싱글인 남자인 나는 막 외롭지 않겠습니까? 10cm나 듣고 다니겠죠. 그게 유리왕의 황조가에서 지금까지 이어지는 정서인데 네. 요거는 좀 맥락이 달라요. 이 사장기는. 이거는 뭔가 서로 즐겁게 뭔가 논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되고 있고 네. 네. 그거에 관한 어떤 시가 적혀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구절이 가련하구나 늙기도 전에 머리가 먼저 하얗게 새었으니 네. 요거는 사실 그림으로는 반영이 안 된 이런 구절입니다. 네. 근데 우리 알다시피 나중에 유기비가 어떤 일에 충격을 받아서 네. 머리가 하얗게 새잖아요. 그거를 미리 이렇게 복선으로 암시하고 있는 이런 구절이기도 하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영고가 사실은 늙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치 머리가 새어버린 거지. 머리가 여기서는 새었던 늙은 거죠. 예. 거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김용 선생이 이 19절에 이 두 번째 줄 머리가 하얗게 새어버린 이 구절이 뭔가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이거에 맞춰서 스토리를 짰다라는 어떤 느낌이 있을 정도로 네, 가져- 대형님들 중에 아직 사조영운전 읽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합니다. 먼저 스포를 해버렸네요. 어쨌거나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이 구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어서 또 어떤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냐. 바로 그 제가 아까 혹시 말씀드렸잖아요. 이 유기비를 처음부터 열렬히 사랑했던 것이 아니다. 단황야는 네, 맞아요. 네. 주백통과 유기비가 썸이 동침한 타니까? 이후로부터 뭔가 유기비에 대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네. 그걸 말씀드렸죠. 실제로도 여기 그 단황야의 말로 여기가 서술이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막 계속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유기비가. 평소에는 무공만 연습하면서 유기비 거들떠도 안 보던 남자가 네. 주백통이랑 이렇게 잤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막 유기비가 계속 뭔가 꿈에 나타나고 그리워지고 그러기 시작한 신경 겁니다. 쓰이는 거죠. 완전 좀 조금 찌질한. 네. 캐릭터지. 그러니까 하루는 몰랐어. 밤에 몰래 이제 침궁 그 지붕에 이제 올라가가지고 경공으로 이렇게 유기비가 뭐 하나 이렇게 스토킹까지. 갔다가 보니까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허. 아기가 응애응애 우는 소리가 들려. 그날부터 한바탕 큰 병을 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나서야 이해가 되는 거야. 네. 그때 왜 그렇게 앓으셨나. 사부이자 황제께서 그렇게 많이 아프셨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 사람 내공으로 사실 이량지로 막 사람 치려고 사람 죽을 사람도 살리는 사람인데 자기 병을 치료를 못 하겠습니까? 네. 근데 왜 그때 계속 병을 앓고 있었나?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마음의 고통 때문에 상사병이죠, 일종의. 그래서 자포자기에서 내공으로 병마와 싸우지 않고 스스로 계속 아픈 상태를 뭔가 이렇게 자초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밝혀지는 거야. 하나의 비밀이. 스스로 병을 앓은 거죠. 네. 그러다가 며칠 지나서 갑자기 유기비가 아이를 껴안고 갑자기 이렇게 황제가 있는 이런 황제가 있는 침실에 네. 갑자기 누든- 뛰쳐 들어오는 거. 마치 사랑과 전쟁처럼. 애들이고. 네. 그러면서 갑자기 막 방성 통곡을 하면서 황야께서는 은혜를 내리셔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네. 막 그러면서 이 아이가 지금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이 단황야가 보니까 늑골이 5개나 부러져 있었대. 그리고 막 대맥이 지금 부러져 있대. 그래서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네. 근데 완전 죽이지는 않았어. 네. 근데 이 유기비 입장에서는 이게 황야가 자기 아이를 죽인 것으로 오해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네. 무엄하니까 자기 여자이면서 감히 외간 남자랑 이렇게 그쵸. 잠을 잤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인지로 착각을 한 거지. 네. 오해를 한 거지. 근데 다나야가 그런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도대체 누가 이렇게 너 아이를 다치게 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황제가 아니면 그러면 황제가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면 살려주실 수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단황야는 죽을 만한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이런 일향지. 그 성격도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또 그 불과 어떤 스님의
아직 스님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뭔가 출가하지는 비과적인 않았지만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 일종의 어떤 종교가 불교 신자거든요. 네. 이 사람도.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살려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영구는 그렇게 생각.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또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곧 화산농검이 있거든. 그때 이제 구음진경을 둘러싸고서 또 이렇게 자기의 어떤 무공을 어느 정도 뽐내야 네. 구음진경을 자기나 왕중양이 얻어서 네. 그걸로 뭔가 이게 악인들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화산농검에서. 응? 근데 자기가 여기 아이를 치료하면 이게 기력이 내공이 엄청나게 진력이 소모되는 이런 거거든요. 일양지가. 그러면 아이를 살리게 되면 화산농검에서 제대로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머릿속으로 막 이렇게 계산을 해요. 네. 주판을 두들겨.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사태가 이 지경이니 뭐 수수방관하기도 그렇고 아이를 그래서 결국 살려주기로 결심을 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지리하게 묘사가 돼요. 네. 그냥 빨리 살려주면 되지. 애가 지금 죽으려고 그러는데 뭐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고 머릿속으로 무슨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구음진경 이 아이라는 한 명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목숨과 그렇지. 그리고 구음진경을 자기가 뭔가 차지해서 구음진경이 악당의 손에 들어가서 나중에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아직 실현되지 않은 먼 미래의 일과 이거를 저울질해서 구음진경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지금 이 한 명의 아이를 희생시킬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명의 아이의 목숨을 살리고 아직 불확실한 아직 도래하지 않은 먼 어떤 미래에 벌어질 불행을 뭔가 감내할 것이냐 그 어떤 결정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따지고 보면 웃겨요. 그 화산농검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최소한 2명은 그래도 정의로운 사람이잖아요. 본인 포함 3명. 홍칠공도 있고. 근데 이게 사실 별로 치료하기 싫은 마음이 속에 그쵸.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아직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했을 때여서 감정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는 아직 마음 수양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훗날 후회도 좀 하고. 네. 그러다가 결국 아이를 살리기로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살리기로 결정을 내렸는데 거기에 원앙새 이제 그 수건이 아이 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 상처 부위에. 그 손수건에 아까 이야기한 그 원앙새 그려져 있고 그 사장기 시가 거기에 적혀 있는 그 손수건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또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진 거야. 좀 나는 이게 너무 이게 스스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지만 찌질하고 못난 거는 뭐 어쩔 수 없다. 그쵸. 진짜 모질이다. 빈정상했다 이거잖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살려줄 것 같지 않으니까 유기비 입장에서는 내가 죽을 테니 나 대신 이 아이를 살려달라 그러면서 자살을 시도해요. 그 장면도 이렇게 좀 짠하고 그런 와중에 그 뒷부분이 사실 이 부분에서 제가 다시 어제 오늘 읽다가도 또 눈물을 흘렸는데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슬프거든요, 진짜. 네, 그럼 오늘도 이삼해님의 목소리로 이 부분을 들어보는 거죠? 네, 조금 깁니다. 근데 예. 하이라이트 부분이라서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을 들어 앞에 있는 상하의자를 부서뜨리고 나서 고개를 돌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랐네. 아니 머리가 왜 그렇게 되었지? 그러나 그녀는 내 말을 듣지 못했는지 그냥 아기만 바라보고 있더군. 나는 전에는 정말 몰랐었니. 한 사람의 눈 속에 그토록 깊고 진한 사랑을 담아낼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했거든. 그녀는 그때 벌써 내가 그 아이를 구해주지 않을 것을 알았던 거야. 단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 아이를 일각이라도 더 지켜보겠다는 마음뿐이었던 게지. 나는 거울을 가져가 그녀의 얼굴에 대고 물었지. 그 머리칼 좀 보구려. 그 짧은 몇 시간이 그녀에게는 수십 년만큼이나 길게 흘렀던 거야. 그때 그녀의 나이 겨우 18, 9세였는데도 그 몇 시간 동안의 놀람과 두려움, 우수, 회한, 실망, 상심 등이 그녀의 머리를 순식간에 백발로 만들어버렸다네.
옛날부터 뭔가 마음고생을 하면 백발이 된다고들 하는데. 예, 이 부분이 좀 하이라이트고 이게 이제 여기서 딱 백발마녀전이 떠오르는 거죠. 그쵸. 백발마녀전에서 그 임청아가 장국영과의 사랑하는 장국영이 자기를 의심하니까 네. 그것 때문에 물론 오해 때문에 마교의 어떤 이간질로 이렇게 임청아를 오해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임청아가 그 연인이 자기를 배신한 것처럼 느끼게 돼서 갑자기 막 머리가 하얗게 새잖아요. 네. 여기서는 그 아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아이를 살린다라는 어떤 보장이 없게 되니까 그 고통에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어차피 이 단황야가 치료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아이 자기한테 안겨달라고 마지막 순간 자기가 이렇게 지켜보겠다고 참 마음이 아프네요. 이 부분. 그러면서 아이만 계속 뚫어져라 쳐다보거든요. 네. 그 부분을 어떻게 소설에서 묘사했냐? 그녀는 자기의 생명을 아이의 몸속에 배어 들어가게 하려는 듯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아이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단황야한테 아이 달라고 하더니 아이를 껴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아가야, 엄마는 너를 구할 재주가 없단다. 그러니 너의 고통이나 덜어주마. 편안히 잠들거라 편안히. 착한 아기야. 영원히 깨어나지 말아다오. 나는 단황야죠. 나는 그녀가 아기를 토닥거리며 하는 말을 노래처럼 듣고 있었네. 그때 갑자기 아이의 가슴에 칼을 깊숙이 박아서 아이를 죽이는 거죠. 아프니까 계속. 고통이라도 없애려고. 이 장면이 좀 저는 슬펐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게 왜 백발의 수학자가 됐는지 네. 왜 성격이 괴팍해졌는지 그 시작이 바로 이 사건 때문이고 네. 뭐 아이가 뭔가 다친 것보다도 단황야가 살려주지 않은 거. 그리고 여기서 그 우리가 그 인품이 인자하고 부처님 같은 1등 대사의 어떤 리즈 시절의 어떤 찌질한 어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살리지 않았잖아요. 네. 평생 그거를 아주 후회하지 않나요? 뭐 흑역사지 일종의 1등 대사에 흑역사가 서술되고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막 이 단황야가 기본적으로 그 여성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네. 이게 어떤 자기가 후궁들이 무지 많은데도 주백통 때문에 그 한 명에게 꽂힌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쵸. 그런 것들도 좀 웃기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무슨 얘기까지 했었냐면 아까 이삼해님이 읽었을 때 자기가 대장부로 세상에 태어나 이런 모욕을 받으며 일국의 임금 노릇을 하고 있다니 이런 소리까지 했어요. 네. 아니 그 여자가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주백통을 바라보는 눈빛과 다르다고 그거에 모욕감을 느낀 거야. 자기가 뭐 잘해주지도 않고 왜 그러나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 권력과 사랑은 같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권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까지 마음대로 사람의 마음까지 뭔가 훔칠 순 없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이 리지 시절에는 자기가 권력이 있는데 자기가 황제인데 자기의 후궁이면서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주백통 바라보는 눈빛이랑 다를 수가 있어? 네. 이거를 이해를 못한 거야. 사람의 감정을. 그치. 이 정도로 찌질했다. 이때부터 이제 대리 단시들의 운명은 찌질함으로 캐릭터는. 그치. 저희가 나중에 천룡파부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찌질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래가지고 사실 이런 괴팍한 성격과 1등 대사가 이러한 어떤 1등 대사 단황야도 사실 충격을 받거든요. 그 아이가 죽은 거. 아이를 어머니가 죽인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 진짜 죽기 전까지는 실감 못하겠죠. 그치. 네. 응. 죽고 나서 이제 내가 뭔 짓을 한 계속 거지. 살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네. 죽은 거기 때문에 사실 죽인 거나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어떠한 어떤 성찰과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래서 이 영고의 어떤 성격이 왜 이리도 괴팍하고 그래서 관련된 어떤 영고의 아이를 죽인 사람은 과연 또 누구이냐 이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백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중심으로 풀 생각이었는데 어느덧 이제 단황야 욕으로 대동단결 했던. 그래서 저희 사실 이번. 1등 대사 얘기를 따로 챕터를 하나 이렇게 뽑아서 할까 말까 했었는데 네. 이 연고 관련한 얘기를 일단 퉁치고 네. 사실 1등 대사도 연고나 주백통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독립적인 뭐 이런 활약은 별로 없어요. 사건 사고는. 맞아요. 서사적으로 그걸 위해서 이제 좀 장치된 인물이기도 그치. 하고. 그래서 좀 비중이 다르긴 하지만 우리 예전에 뭐 천하오절. 천하오절 중에 우리 구양봉도 또 안 했기 때문에 구야봉 할 상어 얘기가 죽인 많지. 얘기나 했죠, 뭐 저희. 그러니까 네. 1등 대사는 뭐 연고 얘기하면서 이 정도로 퉁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1등 대사 얘기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연고랑.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부님,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